오케이노TV의 영상 대부분이 충격적인 사건들이지만 이번 사건은 뭐라고? 라는 생각이 절로 들 만한 사건입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건은 스코틀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11월 26일 저녁 사라진 앰버 깁슨을 찾기 위해 경찰과 지역 사람들의 봉사로 수색대가 구성되었고 그렇게 수색이 시작되었죠. 그로부터 이틀 후인 11월 28일 오전 10시 10분 해밀턴의 캐드조어 글렌에서 사망한 앰버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강제적인 몹쓸 짓을 당했으며 목이 졸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끔찍해서 지역 사람들조차 당황하게 만들었죠. 그 뒤에 밝혀진 이야기로 사람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앰버의 위탁 가정의 부모님들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슬퍼해줬고 친오빠 코너 깁슨 역시 슬퍼하며 SNS에 글을 남겨 동생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 앰버, 우리는 모두 널 그리워할 거야. 특히 나. 사랑해 진저. 오늘은 이만 안녕. X.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까요? 앰버와 오빠 코너의 인생은 힘듦이 시작이었습니다. 앰버는 2005년 11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앰 마리와 피터 깁슨의 둘째 아이로 첫째인 코너 깁슨은 2003년에 태어났죠. 두 남매의 가정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사우스랜드 하처의 여러 지역에 살았다고 하는데 이 지역은 영국에서 범죄와 불법 약물로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 위험 지역에다가 가정에선 아빠가 엄마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들을 보며 자라야 했고 아버지 피터는 그 밖에도 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동복지국에서 아이들과 부모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렇게 2008년 앰버와 코너는 위탁 가정인 크레이그와 캐롤라이븐 가족의 집으로 보내집니다. 정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좀 더 아이들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었죠. 게다가 친아빠 피터가 2001년에서 2008년에 일으킨 범죄로 10년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가며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빠를 더는 생각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이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코너 역시 앰버에게 마침내 우리가 안전해졌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코너와 앰버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크레이그와 캐롤라이브는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 노력으로 코너와 앰버는 점차 변하는 듯 보였습니다. 확실히 앰버는 이전보단 밝아졌죠. 친절하고 잘 웃고 정말 따뜻한 아이였습니다. 노래와 예술을 사랑하며 그 분야에 소질이 있었고 그런 앰버를 보며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앰버가 반짝이는 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밝아진 앰버의 모습에 크레이그와 캐롤라이브는 정말 기뻐했죠. 그러나 코너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건 코너가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죠. 코너가 부적응적이다 보니 크레이그와 캐롤라이브는 이런 적응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다니는 어린이 학교에 입학시키려 노력하며 코너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려 했죠. 그럼에도 코너는 여전히 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학교 동급생들은 코너를 불쾌하다고 묘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코너가 갑자기 분노를 터뜨린다거나 다른 반 친구를 죽이고 아기를 죽이겠다 이런 농담을 했었답니다. 이런 농담을 하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만 어디까지나 농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페이스북에는 우울증과 ADHD를 언급하거나 그래 뭐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봐도 괜찮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 라는 둥 이런 글들을 적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크레이그에 따르면 앰버도 사실 안 힘들어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다른 게 있다면 앰버는 변하려고 했고 코너는 여전히 어릴 적상 그대로에 갇혀 있었을 뿐이었죠. 양부 크레이그는 앰버와 코너를 함께 두는 것은 안 되겠다고 판단했고 학교는 달랐기에 걱정 없었지만 집에서 둘만 있도록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앰버는 아무래도 친혈육이다 보니 더 그랬겠지만 오빠를 따르고 더 챙기려고 했었답니다. 상세하진 않으나 앰버가 14살일 때 위탁 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고 해밀턴에 있는 힐하우스 어린이 유닛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코너는 18살이 될 때까지 위탁 가정에 남아 2년을 더 보냈죠. 그리고 18살이 됐을 때 해밀턴에 노숙자 청년들을 위한 호스텔인 블루 트라이앵글 프로젝트에 이동해 살기 시작합니다. 코너와 앰버는 자주는 아니지만 연락을 계속 이어갔답니다. 어린이 센터에 거주하는 동안 둘의 관계는 뭔가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네요. 지켜줄 사람 없는 아직 미성년인 앰버에게 최악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아이들의 주변에는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어른이요. 2021년 20살의 제이미 스타는 5월 약물 남용, 여러 범죄 행위와 한 여성에게 강제적인 몹쓸 짓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신고하자 그녀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취소하라며 말이죠. 그런 그가 결국 보석금으로 풀려납니다. 이건 풀려났으면 안 됐죠.
자료들에는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 직후 엠버가 제이미가 있는 보스엘로 갔고 이 숙소에서 두 사람이 묵게 됩니다. 그런데 엠버가 잠든 사이 제이미가 엠버에게 몹쓸 짓을 합니다. 엠버가 다음날 일어나니 하의는 입고 있지 않았고 제이미 역시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답니다. 이상하다. 분명 이 사람이랑 어떠한 일도 벌이지 않았는데 혹시 약인가? 의심이 들었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은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들어갔고 제이미는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 같이 최종적으로 10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재범 확률이 높기에 석방되고 2년 동안 감독을 받도록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의 수법이 힘든 부분을 위로해주고 말도 들어주고 이러면서 가까워지는 이런 거였던가 봅니다. 이 재판에서 엠버는 용감하게 증언을 했습니다. 아니 용감하게 증인으로 나섰다고 해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 시기에 코너도 엠버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고 엠버는 보호소의 관리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오빠랑 연락을 취하려 했습니다. 엠버의 친구들에 따르면 엠버가 오빠 코너와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국 만나게 됩니다. 역시나 유닛 직원이 그와 만나지 못하도록 말렸습니다만 엠버를 막지 못했습니다. 11월 26일 금요일 밤 해밀턴 시내. 엠버는 오빠를 만나서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오빠와 셀카도 찍어 우리 오빠라며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해했는데 그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코너는 엠버를 유인해 공격했습니다. 강제적인 몹쓸짓을 저지르고 머리와 신체에 부상을 입힌 뒤 교살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공원에 버리고 숨기려는 노력도 없이 그렇게 두고 떠납니다. 그 후에 그가 묵고 있던 호스텔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안 카메라에 찍히는데 자정 직전 호스텔로 돌아왔고 직원에게 전화를 좀 쓸 수 있는지 물으며 내가 여동생하고 말다툼을 벌였는데 여동생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 코너는 동생이 지내고 있는 시설에 전화를 걸어서 동생을 확인하는데 직원은 아직 엠버가 들어왔는지 모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시설의 다른 보안 카메라에 건물 밖에 있는 쓰레기장에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들고 가는 코너가 찍혀 있었습니다. 한편 코너와 통화를 마친 직원이 엠버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크레이그와 캐롤라이븐에게 연락해 엠버의 행방을 물었지만 그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엠버의 실종 신고가 같은 날인 11월 26일 금요일 밤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나 싶었는데 다음 세 번째 일은 정말 너무 놀라서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싶어서 여러 번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일이 벌어집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됐고 그들은 엠버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코너에게 찾아가 질문했습니다. 코너는 26일 밤에 엠버랑 놀다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는 자리를 떠났고 그때 엠버가 울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엠버를 그냥 두고 왔으며 그 지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그렇게 헤어지고 호스텔까지 걸어오다 넘어지기도 했답니다. 실제로 호스텔로 돌아왔을 때 그는 진흙투성이었죠. 경찰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엠버와 헤어진 곳이 정확하게 어딘지 아냐고. 하지만 코너는 대답하지 못하죠. 그럼 넘어진 곳은 어디냐? 라고 물었습니다. 코너는 해밀턴 에이스 축구장 뒤쪽이 맞을 거라며 얘기했지만 이곳은 호스텔로 돌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에 왜 그 지역에 있었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코너가 말을 바꿔 엠버와 헤어지고 바로 호스텔로 간 것이 아니라 친구 집에서 호스텔로 가던 중이었다고 말했죠. 친구가 누구냐고 묻는 것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코너로부터 더는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뒤돌아섭니다. 일요일 경찰은 엠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속옷은 찢어져 있었고 엠버는 심각한 머리외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언론에 나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제보를 부탁했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제보가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엠버의 시신을 찾고 나서 코너가 SNS에 높이 날 것이라는 둥, 너를 그리워할 것이라는 둥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 뒤에 그는 지역 기자에게 인터뷰 요청을 했고 만나기로 약속까지 잡았습니다. 그녀의 부검이 이루어졌고 옷도 연구소로 보내졌습니다. 부검 결과 엠버의 코는 골절되어 있었으며 목을 졸린 흔적, 머리에 둔기에 의한 심각한 외상, 몸에는 8개의 다른 멍이 발견됩니다. 옷과 속옷에 묻은 남성의 DNA와 혈흔들의 분석도 시작됐습니다. 엠버가 살해된 그 지역의 CCTV 영상들도 확보됐고 그녀의 행방을 뒤쫓기 시작했죠. 코너와 엠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영상이 오후 9시 57분에 찍혔습니다.
두 사람은 다리를 걷고 있었는데 이 방향에는 엠버의 시신이 발견됐던 공원이 있었습니다. 1시간 30분이 지나가고 코너가 혼자 걸어가는 모습이 찍힙니다. 걷다가 잠깐 멈춰섰다가 호스텔로 돌아온 뒤 그날 밤 입었던 옷을 쓰레기통에 넣고 호스텔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린 뒤 다시 호스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봐도 수상합니다. 경찰은 코너의 소지품을 수색했고 사건과 연결시킬 만한 증거를 발견합니다. 그의 옷장에 걸려있던 재킷인데 엠버를 만났던 날 입었던 재킷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처 버리지 않은 진흙과 뭔가 혈액 같은 얼룩이 묻어있는 옷과 신발을 발견합니다. 왜 이것들을 버리지 않았을까에 대해 아마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 보니 그랬던 게 아닌가, 혹은 혈흔이 묻은 줄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DNA 검사를 위해 모든 것들은 분석실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데 엠버의 혈흔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엠버의 속옷에서 발견됐던 혈액이 코너의 것과 일치하는 건 역시 확인됩니다. 코너의 휴대폰을 조사하던 중 11월 27일 오전 12시 43분에 스냅챗에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는데 이 그룹에 코너를 포함 5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도와달라는 내용이었고 이건 알리바이를 위한 메시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글을 쓴 뒤 엠버에게 괜찮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021년 12월 2일 코너는 엠버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7월에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는 최종적으로 살인과 강제적 몹쓸짓에 대한 혐의로 유죄가 내려지며 최소 2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22년을 살고 나야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형량이 너무 짧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남았죠. 속옷에서 신원 미상의 DNA가 나왔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신원 미상의 남성이 밝혀집니다. 스티븐 코건이라는 남성이었죠. 여기서부터가 세 번째 최악의 일입니다. 45세의 스티븐 코건이 야간 산책을 하다가 엠버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놀라고 그 다음 바로 신고를 하려 하겠죠. 이게 일반인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해의 강제적인 몹쓸짓을 벌이고 나뭇잎과 덤불 사이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숨겨진 엠버를 경찰이 찾은 것이었죠.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는 재판에서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엠버에게서 내 DNA가 발견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다 라고 주장했고 그의 아버지도 내 아들은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스티븐이 낙상으로 팔을 다쳐 아버지의 도움을 받았었나 봅니다. 그날 함께 코로나 주사를 맞고 집에 돌아왔고 아들은 집에 있었다 라고 주장했지만 아버지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스티븐이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밤 산책을 나왔던 겁니다. 스티븐 역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9년을 선고받습니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너무 참담합니다. 엠버의 그 짧은 인생이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른도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겪지 말아야 할 모든 것들을 겪고 고통과 슬픔 속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직접적인 범행은 오빠 코너가 저질렀지만 사회 시스템이나 주변 어른들의 방임도 책임이 없다고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엠버 일을 겪었으니 그들도 뭔가 깨닫는 게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한국에서도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겠죠.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켜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